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한창입니다. 야당은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증여세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 후보가 자신은 장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탄로했다 주장합니다. 앞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부를 물려받고 세금도 제대로 안 냈다. 이런 이야기죠.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재산 취득 시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고 안내하고 있죠. 국세청도 절세 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디테일한 논란은 홍 후보 자신이 청문회를 통해 해명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프레임 그 자체를 바꿔보죠. 홍 후보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정당에 들어가 그런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불편하게 만들 정당에 들어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역시 프레임이 문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홍 후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잠깐만 하고 넘어가 보자면, 제가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꼼수 아니냐 이런 거죠. 네.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디테일은 그럼 홍 후보가 청문회에서 스스로 해명할 영역이긴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 세법, 이게 뭐 꼼수지 아니냐, 이건 세무 영역이고요. 예. 정서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너도 장모 재산 많이 물려받지 않았냐.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위선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또 게다가 미성년자 자녀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정서적으로 먹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모 아내 외손녀로 이어지는 증여를 그럼 사회가 거부하나요? 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정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기 증여라고 또 표현하는데 두 번째로는 분할 증여는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세무사들한테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증여세 이거의 핵심은 증여세를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으로 주고 자식이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그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내느냐 아니면 홍 후보가 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 뭐 세금과 이자를 내느냐. 근데 세무사들한테 알아보니까 이게 절세 그 자체가 진짜 목적이었으면 이거부터 깜쪽 같은 방법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뭘까?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실익이 그다지 없다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그냥 주라는 거거든요. 야당의 주장은. 그냥 주고, 그걸로 세금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준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냥 줬다가 하면 그것도 부의 대물림이라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예.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고, 근데 이 방식은 뭐냐면, 건물을 증여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증여 시점에서는 아직 그 건물에서 세가 안 나온 거니까 그 시점에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세가 나오면 그 세로 계속 그걸 갚아라. 이걸 계약을 쓰고 심지어는 원천징수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홍 후보가 가진 경제관 혹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간이라도 네가 수익이 생기는 것이면 더군다나 물려받은 것이면 계약서 쓰고 이자율도 정했어요. 8점 몇 프로인 거야. 이자 소득도 원천 징수하고 굉장히 깔끔한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거꾸로 하도 이게 이제 꼼수라는 기사만 쏟아져서 프레임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세부적인 해명은 본인이 할 얘기고요. 청문회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짧다고 해서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좋습니다. 예, 팀장의
네, 오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자. 네. 어제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네. 곧바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찰에 가서 관련된 사실들을 모두 시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른바 007 가방에다가 5만 원권 지폐를 가득 채워서 매달 1억 원씩 줬다라는 건데요. 매달 1억 원. 예. 자신의 차에다가 돈을 싣고요. 청와대 주변을 돌면서 두 사람을 은밀하게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40억 원 넘는 돈이 갔다라고 하는 건데 영화에 나올 만한 장면들이죠. 굉장히 신선한 방식이에요. 국정원에서부터 상납받다는 건 국정원이 어디서부터 상납받았다. 굉장히 어울립니다. 예. 근데 국정원이 어디다 상납했다. 네. 심지어 기조실장이 직접 줬다는 건데요. 네. 저는 이건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보는 게 어제 제가 이거 개인 착복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착복이어도 문제고요.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관련 비선 실세 예산으로 썼어도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뭐 정치적 지원을 했어도 문제고요. 뭘 했어도 문제예요, 이 돈은. 예. 어디로 가도 걸린다. 예. 굉장히 신선한 세금 착복 방식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돈은 꼬리표가 없으니까. 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 때문에요. 네. 이제서야 겨우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드러날 줄 알았겠죠. 그 돈을 받았을 때는. 당사자 진술이 없는 이상에는 절대 모를 돈인데요. 네. 이거 외에도 또 이건 이것대로 있고 또 따로 조윤선, 현기환 수석 이 양반들은 매달 또 현금으로 500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여기에 돈 전달책 같은 경우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라인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이분이 확실히 청와대 핵심 라인과 중간책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국정원과. 네, 근데 지난번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 세금 혹은 예산에 관해서 명언을 남기신 분이 이미 전직 대통령 중에 있어요. 저희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너무 옳은 말씀.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놈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잘 들으셨죠? 자,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사안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요. 한중 양국 정부가 어제 지난 석 달 동안에 협상한 관계 개선 협의에 대해서 동시에 결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드를 둘러싼 기존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는데요. 다만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기로 합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어 교류협력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드디어 뭐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탈출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사항은 뭐 시진핑 권력이 안정화되면 사드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며칠 전에 예언을 하신 도울 선생, 예리한 예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외교부하고 도울 선생이 뭔가 정보를 주고받았을 리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울 선생님이 예측했던 대로 갑자기 사드 문제가 뭐랄까요,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심지어는 도울 선생님이 이제 본인을 특사로 임명해달라고 했는데, 예, 사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전망을 며칠 전에 내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전망을 내놨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도울 선생을 통해서 브리핑 해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파업 중인 MBC 노조가 새로운 폭로를 했는데요.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이던 시절에 소위 보도 영상 지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나 촛불 집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특정 영상을 배제하라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 5월 달에는 세월호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사용 금지하라라는 겁니다. 또 세월호 참사 일주기 때는 슬픈 음악 사용을 금지하라는 등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게 언론 장악인 거죠. 예. 이렇게 방송국이 굴러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장악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슬픈 음악은 사용하지 말고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사실 이 영상은 굉장히 사건의 현장을 보는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임팩트가 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침이 있었다. 자, 그런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진 의원은 최소 현장에서 2명에서 3명까지 공범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적했어야 함에도 경찰이 박용수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가족과 국민들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박용철 씨의 그 사망 당시, 그러니까 부검 당시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아니죠. 사망 당시 사진인가요? 가물가물해요. 그 사진을 직접 본 분들이 거의 없겠죠. 예, 거의 없을 텐데, 저는 이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봤어요. 끔찍한 사진인데, 망치도 사용됐고, 그리고 작은 칼, 큰 칼이 따로 사용된 그 상흔이 있습니다. 큰 칼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옆에 도구를 두고 사용했다는 말이냐.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심지어 거기서는 모든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셋 다 박용수 씨의 예. 자살한 박용수 씨의 지문은 이 세 예상되는 범행 도구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문이 전부 다. 예.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망치는 바로 옆에 버리고 칼은 또 시내가에 버리고 예, 또 다른 칼은 가방에 있기도 하고. 칼은 예. 또 하나의 칼은 가방에 들고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보자마자 이상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지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광고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제가 SBS에서 블랙하우스라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연속 방송되는데 네, 타방송 이렇게 광고하셔도 괜찮나요? 저를 자르십시오 그러면. 예,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 예. 아니, 정확하게 또 진선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관련 지어서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고 하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네, 그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혼자 할 수 없었던 혹은 혼자 했다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정황이 너무 많아요. 예. 누가 이거 하나로 하고 한 손에 세 가지를 들 수는 없잖아요. 네, 현장만 가봐도 사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상하다라는 점들은요. 그러니까요. 현장만 가봐도 아니 이 사람이 왜 새벽에 그 굉장히 가파른 등산로거든요. 예, 제가 직접 그 등산로 걸어봤습니다. 절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조명이 있습니까? 거기 가로등에 전혀 산속에? 없죠. 예. 새벽에 어떻게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자살합니까? 아니 절벽 하나를 넘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3km를 가야 돼요. 그 길을 타고 밤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후레쉬가 있었느냐? 후레쉬도 발견 안 됐어요. 절벽으로 올라가는 길에 밧줄 같은 게 있는데요. 정말 장갑을 끼고 잡아야 될 만한 그런 저 밧줄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장갑하고 거기를 그렇죠. 장갑이랑 손에 무슨 흔적이 있네요. 없단 말이죠. 이게 조금만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어도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과연 그러면 누가 있었느냐? 예, 밝혀 꼭 져야 됩니다. 이 사안은. 이미 조용히 민원연 김영경 사무처장님 옆에 앉아서 예, 빨리 계십니다.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목 정도 읽고 넘어가죠. 네. 어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뮬러 특검이 1호 기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호 그 밖에 기소했고, 두 명이 더 있습니다. 또 딴 것도 있습니까? 네, 또 하나 더 있고요. 또 어제 미국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매티스 네. 장관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에 미 대통령이 군수통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가 정말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홍 후보에 대해서 프레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는 트럼프 북한의 공격 임박 시 미 의회 동의 없이 공격 가능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이 사안은 말이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청문회를 연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나온 당연히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하죠. 대통령한테 그런 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청문회는 거꾸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위험하다는 발상이 지금 있는 겁니다. 미 의회에. 그래서 미 상원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문회를 열었는데 국방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지. 트럼프가 미 의회의 동의도 없이 공격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지금 언론 용어로 미다시로 뽑힐 일이 아니에요. 제목으로 타이틀로. 이걸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바꾸네요. 네.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개시, 전쟁 선포 권한을 제약해야 한다라는 청문회가 지금 있어요. 예, 미 헌법과 그게 관련되어 뉴스입니다.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어제 얘기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안녕하세요. 김원경 처장입니다. 연결해서 예. 짜투리로 나오신 네이버 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네. 네이버 뉴스 편집권에 대한 네. 문제 지적이 있었고, 네, 네. 뭐 국민의당에서도, 대선 기간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네. 주장도 있었고 해서, 네. 불이익을 당했을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런데 네. 정반대로 다른 정당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에 마땅한 사안도 있었거든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얘기하면 되나요? 뭐 민주당에도 누구도 근데 일단은 지난 사안 중에 네. 민주당이 크게 불이익을 당한 사안이 있어서 그때 한번 예, 저희가 이제 고발하신 적이 했었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도요, 저희 민원연 보고서를 보고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네.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월간조선 보도에 나왔는데, 10월 20일에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원연 보고서를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287건, 그리고 안철수가 170건 노출되는 동안에 홍준표 후보가 82건, 유승민 63건, 심상정 1건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편향되게 편집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또 심상정 의원이 같은 보고서를 언급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82번 노출될 동안 나는 딱 한 번 나왔다. 제가 이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렇게 심상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각 정당이 각자 자기들이 다 네, 불리하게 그렇죠. 했다는 거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심상정 의원실에서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측에 이 내용을 물어보니 네이버 측에서 민원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대요. 근데 저희는 보고서를 낼 때 애초에 저희의 한계점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계속 들었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1분 단위 정도로 저희가 수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1분, 네.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다 저희가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그러면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민원연이 저도 이걸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네. 민원연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포탈을 상대로 한 어떤 뭐랄까요 미디어 감시? 네. 이거는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4시간 인간이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당시 이제 프로그래머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해서 네. 뭐 30초 단위로 하자, 1분 단위로 하자 예. 했는데 실제로는 근데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다 그냥 계속 새로운 기사가 들어오면 계속 이제 갱신했다. 갱신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데이터가 틀렸다고 말하려면 뭐가 틀렸는지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왜냐하면 예. 그런 데이터를 다 받아서 예. 그거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카운팅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 20일에서 4월 9일까지의 뉴스 기사 페이지에 배치된 기사 중에서 첫 번째에서 12번째까지 그 안에 12번째가 대체로 이제 그 뉴스박스에서 주요 그렇죠. 한눈에 들어오는 기사이거든요. 거니까. 12번까지를 대상으로 했고, 세월호 선체 인양이나 본체 인양, 박근혜 구속 등의 날에는 기사가 너무 늘어나서 17번째까지를 저희가 메인으로 해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했다. 이렇게 했던 기준은 것이었어요. 너무 그만 설명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또 나오셔야 돼. 내일 이렇게 되면. 너무 자꾸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네. 무슨 말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되는데요. 이것 말고 저희가 굉장히 민주당이 불리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요. 일단은 유승민 후보가 경선이 확정되는 날, 후보로 확정되는 날 3월 28일에 약 13시간 네이버에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경선 확정은 중요한 날이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뉴스박스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바일을 열었을 때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네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3월 30일 날 확정되었는데 이날 15시간 노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후보는 이제 대선 후보 확정이었으니까 13시간, 15시간이 비슷했고요. 예. 그런데 요 같은 시기에 3월 28일에 국민의당 영남 경선이 있었습니다. 영남 대선 확정이 아니라 네, 영남 경선. 영남 경선인데 안철수 후보가 압승했다는 내용이 13시간 동안 모바일 뉴스 첫 번째 화면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특정 지역 경선이었는데. 예. 그런데 민주당 연남 경선도 있었거든요. 예. 민주당 연남 경선은 3월 31일이었는데 이날은 단 2시간만 문재인 후보가 다른 정당에 승리했다는 비해서 것이 민주당 노출 시간이 너무 적었다. 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확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선 똑같은 영남 경선에서 이거는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는 이건 거죠.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특혜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 건데 왜냐하면 다른 정당은 경선으로 이제 후보가 확정된 날이니까 네. 12시간, 15시간 노출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경선 확정이 아니라 지역 경선이니까 2시간 노출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너무 많이 노출된 영남 거죠. 경선 13시간. 후보 확정도 아니고 영남 경선인데 예. 13시간 노출은 많다.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된 날만 비교해 보면요. 네. 문 후보는 16시간, 안 후보는 17시간, 홍 후보는 15시간, 유 후보는 13시간 노출되었다. 경선 확정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몇 시간 차이는 있지만 네. 이거는 뭐 그때 뉴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뉴스가 많아서. 근데 하나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다음도 저희가 이제 문제로 지적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합뉴스의 박지원 문재인 부산기장 800평 집 내역 공개해야라는 4월 17일 기사가 다음에서 10시간 이상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니터 기간 당시 모니터 기간이 4월 17일에서 21일까지였는데 이 기간 중 다음과 네이버를 통틀어서 선거 보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메인 단일 보도 화면에 중에. 노출된 기사였어요. 근데 네? 이 기사가 안 후보의 딸 그 재산 공개 내역이 문제라며 문 후보 본인도 800평 좋은 집에서 사는 만큼 그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된다는 그 박지원 의원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 쓴 보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 대표가 문재인 후보 그 집에 대해서 지금 제목에 부산 기장 800평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 집은 그 당시에 양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집이 800평짜리가 부산 기장에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후에 이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10시간 동안이나 그대로 다음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네요. 좀 지나치다라는 그래서 네이버뿐만 아니고 다음도 뉴스 편집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점은 비슷했다. 예, 이거 이게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처음 지난 대선에서 해본 건데요. 이 기법과 방식을 좀 더 고도화해 갈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기법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네. 단순 비교한 거거든요. 네, 네. 노출 시간, 그다음에 정치적 이벤트의 중요성 이런 걸 비교해 예, 가며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는 기사가 노출됐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 보면 사실은 각 정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유리했던 적도 있고 네네. 그렇죠. 특정 정당이 유불리가 분명히 있긴 있다. 중요한 건 그렇죠. 여기서 네. 있긴 특정 시점에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슈가 불리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그 돼지발정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엄청 부정적인 제목이 엄청 그럴 수밖에 많았어요. 없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불리하게 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사실 바뀌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포털이 뭔가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네. 어떤 이슈를 오랫동안 노출시키거나 이런 거 튀는 거죠. 감추는 것은 네. 조금 이상한 것이죠. 기장 800평 집 이런 네. 거 튀는 것이고 또는 뭐 지역 경선인데 특정 후보는 대선 확정만큼이나 오래 노출된다든가 네. 이런 거는 포탈에 노출된 시간만큼 엄청나게 노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1시간이면 포탈에 접속한 사람들이 네. 100만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자 민원연이 그래서 생각하는 포탈의 엄청난 영향력에 네. 대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너무 없고 네. 네. 그다음에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개선점이
요구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네요. 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뉴스 배열의 기준, 그러니까 그걸 공표해라, 미리.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알고리즘도 공개해라. 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조만간 또 모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주장하는 만큼 명쾌하지 않다. 네. 실제. 그게 지난 대선관의 검증으로는 확인됐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말해놓고요. 또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뉴스는 앞으로 다룰 것이. 네. 그리고 민현영 차장님도 더 나오실 것 같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BC 최장기 해직 기자시죠. 이용마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네, 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네. 오늘은 좋은 편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박문진의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 시절이죠. 예, 새누리당 시절에 임명한 이사 두 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보궐 이사 2명이 임명됐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예.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식을 듣고요. 두 번째 그 이사가 네.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그때 있었거든요. 네. 혼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소리내서. 네. 네. 울보. 네. 그래서 이제는 5대4로 재판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걸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거꾸로 한편으로 이 국민의당에서도 이 임명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예.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뭐랄까요, 이렇게 그동안 장악됐던 방송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던 것 같은데 여하간 이런 방송 장악이다 이것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표리부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분당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당이 돼서 자신들이 야당이다 네. 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질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사장을 새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과정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따른 어떤 금단 증세라고 봐요.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대해서는 그렇게 진단하시고 그럼 보수 야당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MBC라고 하는 존재는요. KBS는 또 마찬가지고 예.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뭐라고 해야 될까? 끈앞풀이라고 해야 될까? 한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소유권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놓치게 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 장악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국민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새누리당에게 권력을 위임을 했었잖아요. 네. 그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서 MBC나 KBS 같은 공영방송을 이거 원래 국민의 것인데 강탈을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도적들이 쫓겨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니까 도적이 이건 원래 내 거다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정말 어불성설이죠. 예. 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MBC, KBS 포함하여 당연히 이 공영방송 사장은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국회에 보면은 언론장악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거든요. 예. 언론장악 방지법을 보면은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데 있어서 여야가 사실상 동의를 해서 뽑자 이런 안이 마련이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MBC 사장을 뽑는 박문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려서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7대6 비율로 맞추고
사장을 선임할 때는 특별 다수제라고 해서 3분의 2가 동의를 하도록 하자. 네. 그렇게 되면은 여당이 7대 6으로 과반은 될지라도 여당 자체만으로 3분의 2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야당이 누군가 최소한 한두 명이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뽑자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그 방안 자체는 최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렇죠. 절대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이 안 됩니다. 계속 공전되겠죠. 예. 그렇죠. 그 우리가 왜 국회 선진화법 마련해놨잖아요. 예. 그게 마련이 된 다음에 이게 무슨 뭐 식물국회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가 있는 언론장악 방지법도 아마 이 국회 선진화법 이상으로 아마 최악의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걸 고려를 해서 다른 딜을 하자고 들겠죠, 아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누차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원전 그 지속할 것이냐, 공론화위원회. 예.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 일반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네.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야가 예를 들어 MBC 사장이다. 그럼 MBC 사장 후보 뭐 한 서너 명, 너댓 명을 놓고서 인사청문회 하듯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죠. 그것을 이 사장추천위원회 국민대리인단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보고서 듣고 그리고 나서 사장을 누구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왜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지금까지 그 공영방송 사장을 항상 여야, 즉 국회 정치권에서 추천한 그 이사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수액 게임, 쉽게 말해서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아무리 그 유능한 후보라고 해도 야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절대 사장이 설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여당에서 빌면 무조건 되는 구조란 말이죠. 네. 이런 그 당리당략에 얽힌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자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이 국민 대리인단을 통해서 사장을 뽑는다라면 내부 구성원들도 나중에 자기가 사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부터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혹은 정치권의 로비를 잘해서 내가 사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기자나 PD로서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알겠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는가. 예. 방통위가 참고해야 될 말씀이신 것 같고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지만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 말기암이시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0살인가요? 아들 둘이? 예. 쌍둥이 아들. 예. 둘 다 10살입니다. 쌍둥이 아들 둘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하나 쓰셨다고 하는데 예. 세상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 세상을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지금 언론 얘기하니까 예. 언론에 관련된 것만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서 예. 우리나라에 전공 기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외신 그대로 받아쓰게 한다. 저희 방송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외신을 그대로 받아서서 외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본다고. 이거를 네. 현장에 계실 때 뼈저리게 느끼셨어요? 예, 제가 그 2001년도에 아프간 전쟁이 발생했거든요. 예. 미국이 아프간을 9.11 테러 이후에 네.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언론인들이 파키스탄에 파견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프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인접국인 파키스탄에 파견이 되는데 예.
파키스탄은 아프간하고 솔직히 수백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전쟁터가 아니라 한국에 전쟁 났는데 도쿄 가서 보도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예. 그쪽에 가서 전쟁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뭐 대단한 종군 기자들을 파견한 것처럼 이렇게 뭐 자기 뭐 지면이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저 기자가 됐는데 이런 거 한번 취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이제 지원을 해서 갔죠. 가서 보니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무슨 전쟁 취재가 돼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하게는요. 예를 들어 방송사 같은 경우, MBC, KBS 같은 경우에는 2명씩 보냈습니다. 취재 기자를. 네. 파키스탄에 2명이 가서 뭘 취재할 수 있겠어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2명이 달랑 가가지고 어떻게 취재를 하냐. 네. 근데 그게 우리 전쟁이- 언론의 현실이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프간에 대해서도 일단 사전에 무슨 정보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도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국내도 아니고 파키스탄에 외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신 받아서 다 쓰고 화면은 서울에서 미국에서 산 화면들 그걸 다 붙여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것, 미국 언론의 시각으로 이제 그 사건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그렇죠. 네. 앵커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앵커의 허상. 이건 뭐 저 종공 기자랑 약간 유사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종공 기자다 해서 TV에 나오면은 뭐 보통 화면에는 이제 전쟁 화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죽는다든지 대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기자가 위험한 지역에 가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앵커의 경우도 일단 화면에 보면은 특히 뉴스 앵커의 경우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네. 굉장히 그리고 말 잘하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로 많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가상 현실이라는 거죠.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앵커들의 경우에 미리 사전에 써준 앵커 멘트를 자기가 이제 반복해서 읽는 거의 앵무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손석희 사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부문 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취재를 지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사의 앵커 중에 그런 식으로 직접 취재를 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앵커 멘트를 직접 붙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이미지 자체를 앵커가 그냥 온건이 다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예를 들면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건. 대표적으로 어떤 앵커가 그렇습니까? 직접 경험하시기로는. 곤란하시죠? 예. 곤란하죠. 그 예, 책을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책에는 쓰셨어요? 예. 연결한 김에 말씀하세요. 예. 대표적으로 경험하신 바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앵커가 소위 이제 다 이미지냐, 이미지에 불과하다. 예. 이제 예전에 MBC 선배 중에 한 분이 MBC 앵커, 뉴스데스크 앵커 상당히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오래 당시 이제 하셨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 어떠냐고. 예. 제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소신도 좀 부족하고 소신도 좀 부족하고. 기자로서 이렇게 능력도 좀 내가 봤을 땐 별로인 것 같다. 기자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 야 네가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밖에서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MBC 사장에서 이제 물러날 때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광역단체장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 줄어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여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 야당 후보로 출마할 예.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계속 결정을 못하고. 당시 여당으로 출마한 분이죠, 그러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른 여당의 후보로 출마했죠. 자기를 자르는 엄기영 앵커 말씀하시는 건가? 예. 이제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네, 꼭 그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앵커의 허상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렇죠. 특히 예. 이제 여자 앵커들 같은 경우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 가족 중에도 사실은 말기암 환자가 있어서 예. 건강 문제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괴롭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 통증 없이 기분 좋게 최대한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다 하시고 책도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영사장을 국민 손으로 뽑는 방식이 만약에 되면 본인도 한번 출마해 보시죠.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예. 예. 컨디션이 좋아서 직접 나오실 수 있는 날이면 제가 좀 길게 해볼게요, 인터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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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마 해직 기자였습니다. 자, 이용마 기자하고 예정보다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4분 남았는데, 양주열 변호사님 옆에 앉아있네요. 그냥 하시지 계속 인터뷰. 예. 초스피드하게, 오셨길래, 예, 오셔서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초스피드. 그럼 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거 예. 월 1억씩 받았다는데, 이거 이제 무슨 죄입니까? 뇌물로 일단 체포는 했어요. 이재만 남봉근 두 사람을 뇌물 공여죄로. 예. 근데 이게 뇌물이 되려면은 뭔가 받고 나서 돈을 받고 나서 뭘 했었어야 되는데 착복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으로 먹어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으면 이거는 그 사람들 국정원 직원들의 횡령이나 국고손실죄는 될 수 있는데 받은 사람이 죄가 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영장을 할 때는 뭐라고 썼냐면 현안이나 예산 배정의 편의를 받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예산을 배정을 하니까. 배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재만 남봉근 두 비서관에게 매달 1억 원씩 갖다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조실장은 4년 동안 했던 이현수 기조실장인데 국정원 예산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비서관들에게 그렇게 줬을까? 대비를 해보면 정무수석에게는 추미하고 국장을 시켜서 500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그거 진짜 용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보면. 그건 네. 용돈. 용돈 쌈짓돈 낸 겁니다. 국정원 그러니까 특수활동. 그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네. 이쪽은 1억 500, 이쪽은 1억. 그렇죠. 1억 원을 그리고 계급은 비서관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비서관 갖다 줬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그 윗선을 통해서 뭔가 국정원의 편의를 본 게 아니냐. 그게 최순실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이 연봉이 네. 2억에서 2억 5천 사이인데 네.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면 하나도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있는 동안에. 근데 쓴 돈은 있잖아요. 많죠. 많죠. 많다고 추정됩니다. 그럼 왜냐면 추정됩니다. 네. 그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탄핵되고 나서도 1월부터 5월까지 10억 원의 옷값이요. 업무활동비를 썼다. 이런 네.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옷값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그거 어떡해요? 어떻게 그거 됐죠? 말고도 추가로 매달 1억 원씩 썼다라면 네. 뭔가 이거는 비선 의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선 공짜로 다할 수도 의료라든가 있고. 뭐 시술도 있고 옷값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데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는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기 때문에 횡령죄 공범 같은 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도 공범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사건이 너무 특이한 게 진짜 특이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게 저도 듣고 나서 정말 와, 신선하다. 말도 안 이거. 되는 일이거든요. 국정원을 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국정원을 우리 팔목 비튼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국정원을 삑을 뜯은 거예요 이게. 야, 근데 이거 대단하네,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유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거의 90년대 이후로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상례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뭐 그 보스 정치 할 때는 돈 갖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에게. 그때 말고는 없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부활한 게 아니냐. 국정원이 누군가한테 상납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선했어요, 전 아주. 국정원장 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다 했는데 실제로 밝혀질지가 참 애매한 게 알다시피 특수활동비 영수증도 안 쓰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낼까. 근데 또 영장이 나온 걸 보면 의미 있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언론에 나온 이상하게 뭔가를 쥐고 있겠죠. 그렇죠. 진술만으로는 아니 불가능해요. 그냥 10억 1억 줬다고 했는데 줬어? 하고 불렀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검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근데 특이한 거는 물어봤겠죠. 국정원 이거는 개혁 TF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게 이제 검찰 수사를 안 받아보셨잖아요. 변호만 하고.
옆에서 받는 건 보기는 봤죠, 많이. 근데 말로 쫀다고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국정원 기조실장씩이나 지낸 사람이 옆에서 검찰 수사관이 불어 그런다고 불겠어요? 검찰이 아니거든요. 불어 하지 않아요. 아이, 그건 그러니까 알죠. 코너로 몰아갔겠죠. 근데 시간이 다 됐네. 예, 됐어요? 벌써? 네, 계속 떠드세요. 저 양결이었어요. 근데 참 소개도 안 했어, 심지어 오늘. 다음 주에도 올까요? 최고 인기 코너입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들으신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제가 어디서 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 라디오 연설 기억나십니까? 예, 매주 예. 했죠. 예, 그래서 뭐 방송국 그 PD들이나 불만 많았었죠. 예, 대통령 추적 연설을 뭐 맨날 하냐고. 예, 근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옳으신 말씀이죠. 저희한테 한 얘기는. 저희가 당분간 틀어드리려고. 예. 그 얘기를 먼저 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제, 내일은 수요일, 노회찬 대표님이 나오신 날 재밌게 보냈는데 JTBC 미리 나와서 배신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남겨놨습니다. 많이 남겨놨습니다. 건더기 거기서 다 하신 것 같던데. 자,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요일 밤에 수요일 나올 게스트가 나가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JTBC가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JTBC에서 유소공장을 부른 거죠. 자, 거기 나가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요. 예. 이 좀 잘 봐야 될 것이 예. 요즘에 하도 이렇게 거액들이 오가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매달 1억씩 돈 준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걸로 느끼는 예.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3년 동안 한 40억 줬다는 거거든요. 40억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에서 12억 줬다는 얘기인데 예. 그 액수면은 우리나라 그 17개 부처들 특수활동비 쓰는 부처들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이제 그 외교부가 1년에 쓰는 돈이 그 돈이 안 돼. 9억이 채 안 됩니다. 9억이 안 돼요. 1년에 9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가 쓰는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금압이 용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준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먹은 그렇죠. 이자만이 직접. 예. 내놔라. 내놔라는 얘기는 나 술 한 잔 먹게 밥 한 번 먹게 돈 달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 돈 좀 내놔라 이 얘기고 그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잘 봐야 될 게 조윤선 예. 정무수석 예. 월 500씩 줬거든요. 요건 용돈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500인데 여기는 1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럼 그 다릅니다. 차이는 뭐냐? 예. 대통령과의 거리 차이입니다. 대통령과 조윤선의 거리. 예. 그다음에 이 문고리 3인방과 대통령과의 거리. 예. 거리가 가까우니까 돈이 더 많이 간 거고요. 제2부속실장. 예. 그리고 총무 수석. 예. 총무비서관 시절에 총무비서관이죠. 예. 이걸 받았는데 예. 제2부속실이 뭡니까? 이게 원래는 대통령 배우자. 거죠. 예. 근데 배우자가 없는 대통령이니까 그 제2부속실이 최순실 뒷바라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 이영선, 예. 그다음 윤전추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근무했느냐? 제2부속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얼굴 뭐 고치고 뭐 비선 이런 의료. 여러 가지 예. 또 최순실이 알선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어떤 이 접선이 예. 이루어졌던 곳인데 여기서 돈을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연결해 생각나는 게 그 영상에 한번 나왔죠. 그 의상실에 가가지고 네. 현금으로 따박따박 네. 그 돈을 줬단 말이죠. 그 그렇죠. 의상비를. 그 의상비 어디서 나왔냐. 대통령이 줬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재산은 줄지 않았어요. 네. 뭐 어디서 나왔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5만 원짜리 바닥바닥 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 수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이 돈의 액수 크기로 봤을 때 예. 1년에 뭐 10억씩 옷을 해입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돈이 예를 들면은 선거 예. 누가 이제 좀 챙겨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네. 뭐 친박 인사들 그 선거에 대한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여부 네. 등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선 의혹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줬냐. 그렇죠. 다 공짜로 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예, 무슨 주사 아줌마들 들어왔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그럴 때도 너희 나갔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부터 차비라도 줘야 되고 고맙다고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이런 돈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빛과 그림자처럼 그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오듯이 활동이 있으면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까지 그 불법적 여러 활동들 예. 또는 탈법적인 그런 활동들은 많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예. 차는 갔는데 기름은 어디서 넣었느냐? 예. 무슨 돈으로 기름 넣었느냐? 이게 이제 안 드러났는데 그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처음엔 최순실 씨의 돈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주었다. 대통령부터 받아서 돈을 줬다. 의상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의상비는 대통령 계좌에서 나오거나 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재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옷값도. 그러니까요.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대통령 옷값을 준 게 아닐까 결국 네. 받아가지고. 국가의상실이었던 거예요. 의상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는 근데 볼 때, 이거 대단히 신선한 방식인데. 007 가방에 예. 예. 공실로 그것도 차로 뺑뺑뺑 돌면서. 예. 예. 외부에서 예. 그래서 007 가방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딱 현금이니까요. 영수증도 없고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절대로. 본인들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대상이 될 줄 상상도 못했겠죠. 사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를 배신한 셈이에요. 그런가요? 예, 이 두 사람은 정호성과 달리 예. 그 박근혜 변호인단의 거듭된 요청에도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한 명만 남았어요. 이제 우병우.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뭐랄까요? 지난 9월에 장어. 예. 예. 지난 9월에 9천여 건의 그 파일이 발견된 곳도 제 부속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네요. 그게 안봉근 사무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온갖 청탁이라거나 댓글이라거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거나 모든 그 파일들이 그 9천 개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뭐 한 달에 1억씩 받았다더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착복을 했어도 문제고요. 의상비를 줬어도 문제고요. 혹은 뭐 정치인들한테 지원했어도 문제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주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 근데 그 방식은 참 신선하다. 국가 의상실. 자, 이건 앞으로 계속 뭔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특수활동 관련해서. 그리고, 요 며칠 사이 뉴스가 뭐 많습니다. 갑자기 중국하고 해빙 모드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국이 동시에 입장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드 문제가 이제 풀리려나 보다. 이런 낌새가 보이는데, 여기 대해서 야당은 굴욕 외교다가 저는 이 공격은 공격의 포인트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이해는 가는데, 이 굴욕 외교라는 거는 저 이해가 안 가요. 사드 문제가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굴욕 외교라고 공격할까요, 이거? 예. 중국이 굴욕을 좀 감수한 부분도 있죠. 사실 중국이 자기들로서는 누가 인정하든 말든 간에 자기들로서는 대국인데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강경하게 예.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저도 정의당도 사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드 들어온 상태가 지금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은 물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 입장을 냈어요. 더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뭐 그다음에 미국의 엠리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예. 현 시점에서 있는 사드를 갖다가 인정은 안 하고 싶지만 예. 또 인정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뺄 수는 없다. 예. 예. 그러나 그냥 놔뒀을 때 예. 사드 하나만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예. 한국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은 일본, 중국, 일본,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예. 한미일 군사동맹도 나아가는 그리고 사드가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몇 개가 더 들어오고 궁극적으로는 MD 체계로 이렇게 편입되는 예. 그런 상황의 악화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판단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굴욕을 좀 감수하면서 더 큰 굴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예. 우리가 굴욕을 당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굴욕을 당한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유한국당이 굴욕을 당했을 수는 있죠. 예. 싸다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 등이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굴욕을 당했죠. 핵 좀 주소해가지고 다 못 갖고 왔잖아요. 핵 좀 주소. 예. 사실 핵을 갖고 오기 전에는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몰래 또 들어온 거죠. 몰래 들어왔다. 핵 좀 주소. 그거 이미 이 앞에 거절 한번 당했는데 또 가서 또 왜 거절? 또 가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히 그 따끔한 충고도 많이 들었어요. 핵 무장하겠다 그러니까 네. 저 정신 상태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굴욕 외교는 거기서 당했죠, 실제로는. 네. 예. 이거는 일단 반길 뉴스입니다. 네. 중국도 여러 가지 계산 끝에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손절매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내민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요 정도에서 예, 마무리 짓자라고.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앞에 때 아마 열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사드 문제는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예, 일종의 사드 문제 사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치료한 것도 아니고 또 상처를 더 악화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고 하니까 그 상처 부위만 냉동한 거죠. 냉동. 그러니까 후일 다루자. 예. 이렇게 된 거죠. 더 나빠지지는 않게 된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봉합인 거죠, 봉합. 예. 네. 해결됐다기보다는. 지금 근데 봉합조차도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예. 이 자체는 나쁜 뉴스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아무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이 되느냐, 혹은 뭐 서청원 의원이 출당이 되느냐, 녹취록은 어떻게 되느냐, 몇 명이 가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수들은 다. 일단은 뭐 국민들 시선은 상당히 차갑죠. 예, 거기서 뭐 네가 나가라, 내가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 국민들은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죠. 다 나가고 문 닫아라.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이 들고 나온 녹취록입니다. 이게 네. 별개의 녹취록이냐. 왜냐하면 주장이 다르니까요. 서청원, 홍준표 두 양반이 주고받은 것은 1심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영주 의원이 갑자기 얘기한 것은 1심이 끝나고 나서 항소심에서 증인을 회유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그 9월달 예. 무렵에 예. 무렵에 그래서 이제 친박 청산의 칼을 빼고 예. 또 그 친박 쪽에서 반발하는 예. 그 와중에 흘러간 걸 텐데. 예, 그 흘러갔던 예. 것이고요. 그리고 이용조 의원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안 갖고 그런 얘기 하기는 어려운 뭔가 거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있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다른 녹취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녹취록을 가지고 달리 해석했다. 그 내용은 별거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고. 그런 예. 거죠. 예. 한쪽은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네. 거니까 하나의 녹취록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녹취록이라면 홍준표 대표는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서청원 특히 이제 이용주 의원은 그게 아니다. 이건 중요한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녹취록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런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 나오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녹취록 정국이 몇 번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난 경우도 몇 번 있어요. 예. 그 녹취록을 꺼내지 말라, 공개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실은 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팔선 의원이 그러면 되냐, 후배한테 까마득한 후배한테 이 얘기는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런 얘기죠. 읍소하는 말로 합시다. 예. 이런. 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뭐 한 7, 8명에서 한 12, 13명까지 갈 수 있다고. 두 자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쪽 상황이 복잡해져가지고. 일단은 한 7, 8명이라도 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최소한의 조건은 11월 3일 날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확실히 출당이 되고. 네. 예.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불가능해지거나 네. 당장에 그날은 어려워지거나 그게 이제 또 이상하게 번지게 되면은 이제 다 그게 연동해 가지고 네. 며칠이라도 한 미뤄지는 거겠죠. 다- 근데 가긴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다만 11월 13일 날 이전에는 가려고 할 것이다.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가 있으니까. 네, 예. 근데 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도 보면은 뭐 활주로 해서 그냥 또 몇 시간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떠야 뜨는 거죠. 회항도 하고 합니다. 예. 아, 그래. 떴다가도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예. 가긴 갈 텐데 12자리는 안 되실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시는 거고. 그럼 박 전 대통령 제명 절차 3일입니다. 3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3일 날 제명이 완료되면 그러면 이제 탈당은 분명히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점이 지금 6일쯤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예. 이때 두 자리냐 한 자리수냐에 따라서 또 파급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몇 자리 그 숫자도 연동해서 결정될 텐데 예. 그렇게 뭐 두 자리까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2명에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4명이 넘어가면 이제 120석이 넘어서 국회 선진화법상 사실상 모든 법안에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예. 무조건. 네.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친박도 나가고 홍준표 대표도 사퇴해라. 요런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 초재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둘 다 나가라는 얘기는 예. 초선의 일부가 하는 얘기고 예. 재선의 다수는 친박이기 때문에 예.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거 만약에 의총을 해가지고 현역,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역이라 출당의 조건이 의총을 해서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분의 2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그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그죠? 네. 예. 아직 서청원 최경환 의원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쓰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전히. 자, 국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막판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했고요. 예. 국감이 그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피감 기간이었어요. 예.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는 예. 많이 잡아야 5달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1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7달은 최소한 7개월은. 박근혜 예. 정부고 사실상 그다음에 그 5달은 이제 새 정부기 때문에 예. 저쪽 게 더 많죠. 예. 그리고 새로 됐기 때문에 뭐 사고 칠 시간도 없었고 아직 없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굵직굵직한 건 다 저쪽에서 이제 벌어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이렇게 안 받으려고 뭐 안 잠시 들어오니까.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예. 너무 제가 참 저도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시중에 모든 유언비어 다 갖고 와가지고 예. 막 그걸 쏟아붓고 이렇게 참 그런 한심한 광경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국감 막바지에 흥진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나선데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화면을 틀면서 예. 흥진호 북한의 그 어선들이 이제 뭐 뒤에 밝혀졌지만은 이 20시간이나 북한 수역에서 예.
모든 걸 다 꺼버리고 예. 위치 확인 같은 거 못하게 해놓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불법 어로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결국에 납포당해가지고 예. 원산 예. 한국까지 갔던 게 22일인데 예. 그 22일 아침에 선주는 예. 선장하고 통화했다고도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주란 사람도 이게 북한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 알고 수 싶지 없는 않았던 거를 거죠. 갖다가 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당국을 속이기 위해서 예. 해경에다가 이 위치를 갖다가 나는 선장하고 통화했다니까 해경은 잘못된 통보를 듣고 예. 20일 아침까지 통화가 됐구나 하고 예. 계속 바다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예. 돌아올 때 막 온갖 카메라들이 다 달라붙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예. 선원들 10명이 이제 왔는데 북한이 의외로 일찍 돌려보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저 사람들이 왜 마스크 썼냐 이거예요. 저게 지금 남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선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고 아,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억류돼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요원들이라 이거야. 광주 사태 때도 북한 그 게릴라 부대들이 들어왔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집단으로 마스크 쓰고 나타나면 다 간첩이냐? 자기들도 집단으로 마스크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실제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 국감에서 이걸 세 차례 계속됐던 지금 질문입니다. 저 사람들 북한 요원들 아니냐고? 그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베 같은 데서 주장할 내용이 10명 중에 예. 3명이 베트남 사람이고 7명이 예. 한국 사람인데 7명 중에 5명이 제주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선장이 제주도예요. 원래 노가다 일용 노동자들도 그렇고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선장이 제주도면 제주도 사람이 많게 돼 있어요. 그 바닥 용어는 오야지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 주변 사람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데 이게 10명 타는 배니까 작은 배예요. 네. 그 큰 배차는 공채해가지고 선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7명 중에 5명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제주도인 게 왜 이제 문제죠? 예. 이게 지금 조작된 사건 아니냐. 북한하고 지금 북한 당국하고 서로 짜고서. 왜 짜죠, 근데? 그래서 나는 왜 짜는지 예.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간첩을 만들 때는 짠 경력들이 있죠. 보수 야당에서. 근데 돌려보냈는데 왜 이걸 짜죠? 심지어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어떤 날이냐. 네. 그날 다른 사건을 듣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것도 국감장에서 공식적인 질문에 창의적이네요. 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창의적인. 마스크를 쓰더라도 집단적으로 마스크 쓰면은 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간첩 얘기 들을 수 있다. 간첩 얘기를 안 들으려면 마스크를 쓰고 X자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X는 네. 우리는 X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런 이제 진솔한 그런 이제 고백이죠. 하여튼 최천 대표한테 걸리면은 이렇게 다 해체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의당이 찍으면은 다 낙마한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그래서 홍종학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은 편법적으로 소위 이제 꼼수를 부려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야당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뭐라고 하느냐 관심이 많아요. 예. 언론들도.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사람 안 돼. 그러면 결국 다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정의당이 아직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좀 상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정의당 눈에도 걸릴 정도면 안 되는 거다 이거거든요. 네. 어저께 저희들도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좀 이 신중한 네. 앞으로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의 확인이 덜 된 게 좀 있고요. 네. 또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고요. 이건 청문회의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자. 예, 그렇죠. 네. 그래야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데스노트는 안 올라왔군요, 아직. 예. 그리고 나온 것도 보면은 뭐 확실히 거액을 갖다가 어린 중학생이 상속을 증여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뭐 특목고 반대했는데 뭐 특목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시각에서 문제로 그 여겨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 대목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빈부격차나 이런 걸 감안해도 네.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구체적인 어떤 불법행위, 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뭔가면은 제가 이 관련된 법을 낸 사람입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격세 예. 정리할 때.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네, 증여할 네. 때 지금도 그렇게 되면요. 아들 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30% 추가로 내게 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만 더 추가로 낼 게 아니라 네. 더 많이 한 50% 내자라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해결이 상속을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 사유재산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 상속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게 하자. 이게 해법인데 이런 법 예. 부자에게 더 증세하는 법을 누가 반대했느냐. 예.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칠 것 같으면 미리 예. 이런 증세 법안에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법안 되면 또 막 몸을 막 떨어요. 뭘 막. 몸을 떨면서 반대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세금을 30%밖에 안 냈다 이러면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그래서- 내게 하면 그 법은 반대하고. 예, 그래서 예. 사실 홍종학 의원도 19대 때 예. 30%로 50%로 늘리자는 법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불편하게 했는 근데 그 법을 법이 냈어요. 예.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 저는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은, 불법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면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그 사회적 재분배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상속하거나 할 때는 세금을 다른 더 내라. 나라처럼 예. 좀 많이 내 가지고 재분배가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게 그게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이 프레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프레임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홍종학 후보의 나름의 부의 대불림에 대한 경제적인 자신만의 그 입장이 담긴 거 해법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근데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예, 기본적으로 들어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매정하죠. 낙마하면 낙마라고 딱 찍어버리고 근데 요사하는 낙마가 아니라 청문회까지 들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정의당은 정의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정통과학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라고 하는. 우리나라 과학 팟캐스트의 시초라고 네. 말해도 좋을. 그리고 현재 선두라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좋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초자 선두입니다. 뭐 조금 있긴 합니다, 사실. 예, 사실상 시초자 선두. 자,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어제가 할로윈이었잖아요. 할로윈데이. 예. 네, 할로윈이라서. 아일랜드 전통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예,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된 거예요. 한 2500년?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네. 오래됐는데, 아일랜드 하면 우리가 켈트족도 그러잖아요. 네. 켈트족은 이제 드루이드교 뭐 이런. 그러니까 드루이드교. 기독교 이전에 예, 이제 예. 유럽 종교들인데, 그때부터 있던 축제라고 하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봤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숨어 있다가 내세로 간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굳이 자기 몸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날 이제 죽은 다른 사람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귀신 복장을 하고 예. 뭐 쫓아내는 뭐 이런 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몸에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귀신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다. 네. 근데 들어가면 안 좋았나 보죠? 뭐 남의 영혼이 들어오는데 좋겠어요? 제 아니,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힘이 더 세진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었어요.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어쨌든 그게 나쁜 건데 그걸 막자고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빙의 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시작을 근데 했다고 그러면 하는데.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귀신 복장을 하면 저건 귀신이구나 해서 자기가 안 들어간다는 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저 귀면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도깨비 얼굴로 나쁜 걸 쫓고 뭐 이런 비슷한 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처용과처럼 네, 뭐 그런 뭐가 아니었을까. 그런 뭔가 아닌가. 예전에는 다들 그 각 지역의 방식으로 귀신, 악마, 혹은 유령 이런 게 다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많죠. 예. 혹시 요렇다. 귀신을 믿으세요? 저는 믿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상은 제가 좀 겪었죠.
현상?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귀신 현상을 겪은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에 눌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니, 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에 눌려가지고 갓쓴 뭡니까 전설의 공항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장면을 많이 봤다고 그런 하죠. 남녀를 보죠. 예, 그런 남녀를 본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가해를 눌리면 외계인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의 트렌드입니다, 그게. 그게 그 나라 문화예요. 가해 눌린다고 하는 신체적 증상, 예, 가수면 상태. 그때 소위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서운 대상을 떠올리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50년대, 60년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외계인을 본대요. 그래서 외계인에 잡혀갔다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는 사실 가해 눌린 거였다. 굉장히 그런 얘기들, 잡혀갔던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19세기 이럴 때 요정이나 도깨비류 뭐 그런 거한테 잡혀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외계인으로만 바뀌어 있는 거지. 외계인에 잡혀갔다는 얘기가 하필 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외계인들이 미국인을 선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미국 문화 속에, 로스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외계인 침공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전설의 고향 장면을 이거는 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과잉 눌린 거다. 예. 뭐겠어요? 그렇겠지 뭐. 진짜로 외계인한테 잡혀간 거였어요? 거의 미국인들이 외계인 잡혀갔더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책도 뭐 많이 쓰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또 어쨌든 경험을 한 거니까 그게 뭐 가위 눌린 거든 꿈이든.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믿게 되죠. 구체적으로. 예.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학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유령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다 한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령 현상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죽은 이의 영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위를 눌린 거든지 환각이든지 어떤 그런 기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실 과학계에서 그 유령 현상이라는 걸 규명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미국의 소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뭐 히스토리 채널이나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다큐 채널들에 빠지지 않는 게 귀신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다큐들입니다. 이제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을 이제 존재한다고 입증하고 싶어하는 분들하고 귀신이 없다고 입증하려고 하는 없다고 입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과학계 쪽 분들은 없다고 입증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면 본 건 뭐냐?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것은 그렇죠. 그걸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냐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초저주파가 있어요. 초저주파. 보통 인간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듣잖아요. 2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인간에게는 초저주파가 되는데 이 초저주파들이 뭐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사방에 이제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많이 들리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일단은 그 척추의 오싹함을 만들어내고 그런 초저주파는 안 들리지만. 안 들리지만 이제 몸이 느끼는 거죠. 몸이 느낀다. 그리고 뭐 긴장되고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슬퍼진다. 그런 효과를 낸다. 인체에 미치는 그렇죠. 초저주파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 초저주파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초저주파는 뭐 기계들에서도 나오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데서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초저주파가 나오는지를 모른 채 음산한 기운을 느낀다고 할 때는 그렇죠. 실제로는 초저주파를 발생시키는 음원 같은 게 있는 것이다. 뭔가.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모르거든요. 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대한 환기 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하실에 있는 큰 거. 그런 것들 돌아갈 때는 소리도 나지만 굉장히 낮은 소리들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오싹한 것, 음산한 것은 그런 효과일 수 있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일 수 있다. 이거 이제 이런 건 다 연구에서 논문이 나온 것들이고요. 이미.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장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소위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자기장이. 왜냐하면 이것도 파거든요. 그럼요. 자기장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힘인데요.
캐나다에서 또 요걸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두뇌 이제 측두엽 좌우에 이제 이런데 보통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영역인데 어쨌든 뉴런 사이에 전달은 일종의 전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기 화학 신호들이니까 거기에 자기장이 걸리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기장이 강력하게 걸린 경우에는 측두엽에 영향을 줘서 특히 종교적인 체험들, 뭐 신을 봤다, 뭘 봤다, 뭘 보고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혹은 뭐 유령이 나오는 집. 그렇죠. 있다,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환상 같은 걸 불러일으키, 실제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사람 죽은 다음에 임사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은 직후에 뭐 아주 빛나는 하얀 빛을 보고 글로 걸어들어가고 이런 그런데 게 다시 많아요. 살아났더니 내가 뭐 어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 사후세계를 믿게 됐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 자기장을 이제 걸어주면은 이제 그 흰색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겠느냐. 비슷한.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더라. 네. 그러면 유령이 나온 집들은 자기장이 강한 집입니까? 그런 곳들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어디가 그러냐면 영국에 사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잘 놀러 가던 곳인데 귀신 나오는 데로 유명한 햄튼 코트라고 있어요. 꼭 그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보면. 있습니다. 지역별로. 네. 네. 여기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헨리 8세가 그 여러 명의 아내를 못 뺀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스토리가 있네요. 이미. 네. 감은 물론 지금 공원이지만 거기에서는 뭐 수백 년 동안 유령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장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죠. 그런 지역이었다. 소위 이제 땅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예. 그렇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지자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그런 그 것으로 밑에 밝혀지고 아래 광물이 뭔가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있네요. 큰 뭐가 철강성 같은 게 있던가. 그래서 이런 데서는 또 저거 있잖아요. 그 공중 부양하고 뭐 유체 이탈하는 체험 그런 것도 이 자기장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측두엽에 영향을 줘서 그걸 느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실제로 본인은 느끼는 거죠. 본인은 느끼는 거죠. 예. 뇌에서 그런 뭐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건. 사실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환상하고 현실은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걸 내가 이제 손으로 만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뇌에서 움직이는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하고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만약에 가상현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그런 얘기도 있죠. 데이터의 관점에서 똑같아요. 꿈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사실 그 뇌 자극받는 영역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는 헬멧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은 God 헬멧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헬멧이라고. 그거를 쓰면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신을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신도 만나고 유령도 만나고 뭐 천국도 가고 이런 느낌들을 받으니까. 실제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을 하고 있죠. 예, 이걸 이제 실제로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퍼신거가 이제 한 실험이고요. 도대체 이 종교적 체험들 혹은 뭐 이런 유령 체험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건가 시도해 보는 거군요. 그럼 뭐 우리가 전부 그런 게 다 이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유사한 체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재밌는 거는 말이죠. 미국이 그 외계인한테 납치되는 가위가 눌리고 우리는 전설의 고향 귀신이 나오는 가위 눌리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가위 눌리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전설의 고향 나옵니다, 그냥. 전설의 고향 나오겠죠, 뭐. 근데 이거 웃긴 거는요. 젊은 세대들은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잘 안 봤어요, 잘. 차라리 외계인이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전설의 고향이 나온다는 건 무슨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건지 공포심이. 전설의 고향이 우리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듣는 귀신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소복을 입고 하얗게 머리를 풀고. 그다음 전설의 고향에서 난 그걸 봤고. 적어도 한 30대 이상은 전설의 고향이 나올 것 같고요. 요즘 10대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 궁금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너희들은 뭐 보냐? 이게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폐가 같은 데 가면 귀신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뭐. 폐가. 거기에 이제 저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그런 데 가면 곰팡이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곰팡이들이 독성이 좀 있는 곰팡이들이 포자를 잔뜩 퍼뜨려 놨거든요. 눈에 잘 안 띄는 포자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곰팡이 버섯을 환각 이런 것들을 환각제로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버섯 포자에 한 환각 증상일 가능성이 뭐 그런 식의 그 실제로 이것도 연구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것도 기분이 변하고 뭐 환각 뭐 인지 장애 이런 것이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가나 이런 습한 곳들 이런 곳에서 귀신 나오는 게 논리적이다.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가위 눌리면 외계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인 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합니다. 원종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